테슬라 주식을 6만 주나 모으셨는데요. 그 확신은 어떻게 유지하세요? 테슬라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저한테는 결국 총 시장 규모, 그러니까 TAM이 전부예요. 테슬라는 다른 회사들이랑은 정말 달라요. 아주 강력한 진입장벽을 갖고 있죠. 요즘 사람들이 진입장벽 얘기를 잘 안 하려 하지만 저한텐 그게 정말 중요해요. 실제 혁신의 속도, 기술력, 그리고 수직 통합까지요.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는 엔지니어들의 시간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혁신과 제조에 쏟아지는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주식을 더 많이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회사로 봐야 하거든요. 단순히 주식으로만 보면 안 돼요. 주식으로만 보면 항상 주가에 집착하게 되죠. 떨어졌네. 무서워. 올랐네. 돈 벌었다. 팔아야지. 근데 회사를 산다고 생각하면, 아, 이건 훌륭한 회사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파이에서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싶을 뿐이에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 주가에는 절대 신경 안 써요. 절대라고 하면 좀 과하긴 하죠. 신경은 쓰지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제 우선순위는 오직 더 많은 지분을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복잡한 부분들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면 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지 않는 걸까요? 금은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안 오르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끝난 건가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도 아니고 제대로 기능하지도 않는 건가요? 당신이 이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매일 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당신이 좀 대답해 주세요. 특히 지난 3일 동안 금값이 4%나 오른 걸 보면 더 그렇죠. 금을 찬양하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DM 보내면서 거봐, 내가 뭘 했어?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럼 누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죠. 금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국부 펀드들은 이미 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들이 금을 추가로 매수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에요. 국가나 중앙은행들도 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이들 역시 언제든지 금을 더 살 수 있습니다. 헤지 펀드들도 금을 아주 선호하죠.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비트코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비트코인을 나스닥 기술주처럼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비트코인이 금처럼 급등해야 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흐름은 결국 다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할 때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점은 곧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자본 구조의 최상단에 있고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장기 국채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장기 국채는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채권과 비교해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사람들이 팔고 있으니까요. 원래 이런 건 그렇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팔기 때문이에요. 왜 파냐면 이 채권이 앞으로 좋은 수익을 낼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고요. 혹은 미국 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포지션이 더 이상 안전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요즘 시장에선 누가 매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중앙은행들이 팔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터진 걸까요? 제 생각엔 아마 전부 다일 겁니다. 현실은 더 이상 그 자산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 결국 화폐의 가치 절하가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미국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자산 가격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고 환율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주식이 5% 하락하고 채권도 5% 하락하고 달러 가치도 5% 하락했죠. 그래서 미국 오해 지역에서 미국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움직임은 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60은 주식 40은 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손실을 보고 환율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겹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이 미국 달러는 여전히 기축 통화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도 그 역할을 원하고 있긴 한 걸까요? 제 생각엔 그 대답은 꽤 분명해요. 이제 미국은 그 역할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강한 달러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좀 충격받을 수도 있잖아요. 미국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 통화라는 건 미국 입장에선 정말 많은 이점이 있는 일인데 그런데 왜 미국이 이제는 기축 통화 지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따라온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입니다. 스티븐 뮤어와 피스가 말했듯이 미국은 무역 측면에서 오랫동안 손해를 봐왔어요. 무역 적자를 계속 안고 살아왔고 원래 이 시스템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축통화가 가져다주는 이점과 단점에 대해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특히 우리가 안보 측면에서도 대가를 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기 위해 엄청난 달러를 지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 따라온 부담도 정말 많죠.
저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있는 평범한 사람조차도 미국을 여전히 세계의 중심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에 연동해야 한다면 무엇보다 여전히 달러를 기준으로 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무역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달러는 더 이상 기축통화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 적자는 정부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은 두 가지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이 상황이고, 더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는 미국 국채 입찰이 실패하는 사태였을 거예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그나마 가장 덜 고통스러운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상대적으로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번 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든 간에 수요일에는 결국 정책 결정자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금리는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게 바로 채권 푸시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기축통화 개념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보면 기축통화가 작동해온 방식이나 우리가 익숙하게 봐온 무역 시스템 모두를 고려했을 때 더 이상 기축통화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을 믿고 있어요. 전 세계 자본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점점 더 세계가 분열되고 각국이 자국 중심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럴 때 국가 간의 1대1 무역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그 흐름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원화나 페소 같은 통화로 거래할 필요 없이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제3의 수단을 쓰면 되잖아요. 이런 흐름은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도 이미 나오고 있고요. 저는 분명히 이런 변화가 올 거라고 보고 서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 저한테는 올해가 디지털 경제의 네트워크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난 3주간 전 세계가 경험한 일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제는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를 교환할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기축통화 시스템의 또 다른 핵심 문제예요. 현재 전 세계 원자재 거래는 달러로 결제되죠. 그런 구조들 역시 결국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미국 달러를 신뢰하지 않고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하락하며 채권과 주식시장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 여파는 신흥국들에게 훨씬 더 큰 위기로 다가올 겁니다. 이런 일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한번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하락할지 어떨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참고로 이건 금요일 아침에 녹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오늘 시장이 또 10% 정도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이번 주말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연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만큼 이 하락 흐름을 멈춰야만 하는 시점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도달하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수혜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다시 한번 모두에게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시점에는 왜 비트코인이 안 오르지? 라고 묻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선 금이 먼저 반응하는 게 맞아요. 전 세계가 인정한 안전자산이니까요. 비트코인은 이제 막 등장한 신참이죠. 이 신참 자산은 지금처럼 법정화폐 시스템을 초과성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도 지금 모든 통화 대비, 특히 달러 대비해서 뚜렷하게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 세계 유동성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부채 대부분이 달러 기반이기 때문이에요. 즉 글로벌 부채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유동성 지표들은 천장을 뚫을 듯 치솟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앞으로 4주에서 8주 혹은 10주 안에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봐요. 맞아요. 제가 보기엔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 반복될 겁니다. 8주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비트코인이 82,000달러였을 때 안 산 걸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하겠죠. 세상에 그걸 왜 못 봤지? 왜 안 샀지? 시장은 결국 다시 돈을 찍어서 이 상황을 막으려 들 겁니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가 됐을 때 나는 그때 왜 안 샀을까 하며 또 후회하겠죠.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자, 인터뷰 영상 2개를 먼저 보셨는데요. 자, 첫 번째 테슬라 관련 영상은 테슬라를 6만 주 보유한 투자자가 테슬라를 주식으로 보지 말고 내가 회사에 투자한다. 자, 회사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요지인데요. 매우 공감하는 말이고, 자, 우리가 테슬라가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만약에 테슬라의 주가에 하루 오르고 내리는데 집중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가 지장받습니다. 테슬라의 최소 10배, 30배 장기적인 혁신 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또 회사가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회사와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자,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발 관세 그 광풍에 그 국채 수익률마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반증하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그 미국 정부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지면서 또 자본시장에서의 채권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이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도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고, 앞으로는 더 큰 아웃퍼폼을 할 좋은 성과를 낼 그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라는 가치를 확실히 그 느낀 분들은 내가 0.01코인이라도 블랙록 레디 핑크 회장 얘기처럼 조금 소유를 해야 장기적으로 나의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그 맵을 좀 보시면은 그 약간 이제 소강 상태의 시장 현황을 보여주는데요. 자, 관세도 지금 시진핑 응답을 이제 기다리면서 조금 소강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테슬라도 약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자, 엔비디아가 조금 좋은 승률을 보였지만 시간 후에 다시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요 종목을 좀 살펴보면 테슬라가 254달러, 250을 견고하게 좀 지키는 모양새고요. 팔란티어가 98달러, 엔비디아가 112달러, 그리고 아이언큐가 25달러, 비트코인은 84K, 원화로는 1억 2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은 222원, 애플은 202달러를 기록하고 있죠. 자, 테슬라를 우리가 이제 5년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관세 전쟁의 여파 반토막 난데도 불구하고 4배 이상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말에 최소 500달러는 지금의 이제 2배에 해당이 되고요. 2026년 말에는 캐시우드 각종 그 강세론자의 전망 최소 1000달러가 되면 이제 4배가 상승하는 거고, 2030년 말에는 우리가 최소 3000달러를 보고 테슬라에 이제 장기 투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12배 정도 상승한다는 건데, 지금 과거 5년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 4배 이상 상승했다. 자,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정고점 479달러면 4배가 아니라 이제 8배 정도 상승한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최소 한 5년 정도는 좀 견디셔야 좋은 결과값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최소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이치뱅크가 GM의 투자 의견은 보유로 하향하면서도 테슬라는 매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인공지능 AI 내재화 시대의 승자로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역풍에 노출돼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에 이제 주가는 흔들리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영상 중간에 제가 BYD의 이제 악재와 테슬라의 반사적인 유리한 점을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켄터 피츠제럴드도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그 300달러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비트코인 잠깐 보시면은 그 5년 전의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지금 1억 2천만 원대 거래되고 있는 게 12배에 상승한 비트코인을 볼 수가 있고, 2025년 말 최소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하나로 2, 3억 정도를 보고 있죠. 그리고 캐시우도 100만 달러 곧 달성한 예측을 했고, 그 마이크 세일러는 2045년경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에는 1300만 달러 하나로 189억 원 정도 1코인의 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로켓에 올라타려고 그 소프트웨어사 정체성도 버렸다. 바로 스트래티지 회사의 얘기인데요.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비트코인 리딩뱅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회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마이크 셀러 회장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스트레치를 보면은 현재까지 4월 14일 기준으로 53만 1644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해서 자, 현재까지 4년이 경과한 시점인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그 수익률보다
스트래티지의 주가 수익률이 더 올라갔죠. 자, 여기 보시면 2024년부터 그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축적을 했고 지금은 53만 개로 2배 이상 더 늘었는데 어떤 국가 기관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지금 300달러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잘 개인도 비트코인을 보유했을 때 어떤 결과값이 생기는지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트래티지는 원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반 분석 솔루션 제공 회사였는데 그 스트래티지 회장이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리스크.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10년 이상 유지하는 기업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죠. 그만큼 회사가 존속하는 건 어려운데 그렇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의 리딩뱅크가 되겠다. 이걸 표명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스트래티지 회사의 행보를 보고 있는데요. 자, 현재까지는 굉장히 이 전략이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래티지의 성장 과정을 보면 89년에 설립해서 자, 98년에 나스닥에 상장했고 2020년부터 비트코인 첫 투자를 통해서 2만 1000개를 매입한 후에 세일러 의장이 이제 2022년 취임하고 2025년에 스트래티지로 사명이 변경한 다음에 현재까지 53만 1644개 비트코인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붉은색 박스 이게 5년 만에 다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우리가 개인이 테슬라 주식이나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 경제독립 씨앗을 정말 최소 5년 정도만 우리가 잘 모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도 성공에 많이 근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평균 단가는 66,384달러라고 하는데요. 하나로 약 9,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억 2천 정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가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가로 넘어가서 이제 테슬라 소식을 좀 집중 확인해 보면은요. M7에 대한 기대가 불변이다. 특히 테슬라의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테슬라는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시장을 혁신해 나갈 기업으로 월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은행 IB 베어드는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고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달 뒤에, 그러니까 2025년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드디어 비감독 자율주행이 전격 출시가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연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테슬라의 주요 경쟁 상대인 BYD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는데요. 먼저 BYD를 한번 살펴보죠. 납품대금 지원 지금 4대 악재가 터졌는데 BYD가 협력사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부채 증가를 감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파이낸싱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중소공급업체가 파산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73개 그 BYD에 납품하는 중소공급업체가 파산했고 약 2,375억 위안 하나로 4조 5천억 원이 대금 연체돼 있다. 자, 뭔가 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지불 조건이 악화가 돼서 평균 275일 만에 이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니까 그만큼 뭔가 BYD가 이 차량 판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풀려진 밀어내기식 실적이고 실제로 체질이 굉장히 허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부채 규모 축소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는 투자자 신뢰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5월, 6월에 반값 자동차, 전기차가 나오면 BYD가 상당히 더 타격을 받을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BYD 과연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BYD 4가지 악재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YD와 테슬라를 시가총액, 매출, 순이익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시가총액은 89억 달러, 테슬라는 635억 달러, 약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고, 자, 매출은 2024년 연간 기준으로 BYD가 1,070억 달러, 테슬라가 977억 달러입니다. 자, 그리고 순이익은 55억 달러인데
그 테슬라는 71억 달러죠. 자, 테슬라의 순이익이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는 생산 단가가 낮고 또 그 고부가가치의 전기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당 순이익을 살펴보면 테슬라의 EPS가 현재 높은 상황이고 주당 수익성에서 이제 우위라는 걸 볼 수가 있고 BYD는 2번 BYD는 배당을 제공하는데 투자자들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그 배당을 안 하고 있죠. 전액 연구개발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 BYD의 총이익이 테슬라의 5배 이상으로 규모 면에서는 이제 BYD가 큰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1번부터 이제 5번을 보시면은 차량 판매량으로 보면은 그 BYD는 427만 대의 전기차 이제 총 판매 대수 중에 하이브리드가 이제 251만 대고 전기차가 176만 대입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전용으로 179만 대 이렇게 팔았죠. 그래서 BYD가 많이 추격을 해왔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그 테슬라는 고가 차량 위주로 판매가 되고 BYD는 저가 차량 위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빠르게 추격이 되어 온 거죠. 자, 그리고 주요 기술을 보면 BYD는 LFP 방식의 저비용 긴 수명의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테슬라는 니켈 기반과 LF를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 최대 390마일 주행거리. 그래서 BYD의 LFP 기술은 비용 효율적인 반면에 테슬라는 고성능 배터리와 자율주행 기술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변동성을 보면은 이제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이 좀 더 높은 걸로 나오고요. 자, 글로벌 확장 면에서는 BYD는 신흥 시장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에서 프리미엄 시장 그리고 생산 능력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캐스팅 공법이라든지 첨단 공법을 테슬라가 도입해 있고 가장 기술적인 해자는 이제 FSD 자율주행에 대해서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게 테슬라죠. 자,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 테슬라가 5, 6월에 이제 3만 달러 이하의 반값 전기차가 나오면 상당히 BYD와의 차이를 더 벌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 및 성장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테슬라는 프리미엄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BYD는 하이브리드엔 저가 모델 거기서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자, 시장과 기술을 보면 테슬라는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과 자율주행에 집중을 하고 또 충전 네트워크에서 강점을 보유하죠. 그리고 매장당 판매 효율에서도 1,500대를 판매하는 반면에 BYD는 600대, 3배 정도 그 테슬라가 앞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전략은 BYD는 주로 이제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 공장 설립으로 이제 확장 중에 있고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 기가베를린, 멕시코 확장 계획으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고 사실은 그 중국 BYD뿐만 아니라 중국 차는 아직 그 미국 시장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BYD의 강점이라고 하면 저가 모델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규모 판매에서 좀 급성장을 했다는 장점이 있고 테슬라의 강점은 높은 브랜드 가치와 FSD의 그 넘사벽 기술 그리고 다양한 수의 충전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 충전 네트워크 중요하죠.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거기서 하향 저가형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잘 실행하고 있고요. 지금 BYD 같은 경우의 악재는 협력사 대금 지원 약 한 4조 5천억 정도 연체가 돼 있고 73개 중소기업이 파산을 했다. 그리고 이제 자금 대금 지급일이 270여일 그러면 한 9달 뒤에 대금을 준다는 거죠. 자, 이거는 상생하는 게 아니죠. 이런 테슬라는 현재 도지위원회 활동과 이제 정치 활동 이런 것들에 약간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 가장 큰 주어에는 모델 Y 주니퍼 신모델의 램프업 과정이 한 2주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현재 유럽 시장에서 조금 판매가 줄어들었는데 빠르게 이제 그 3, 4월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그러면 테슬라의 이제 관세 전쟁 여파. 그러면 테슬라가 첨단 컴퓨터인데 여기에 반도체 비중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극복할 거냐. 자,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 반도체 비중인 테슬라 차량의 약 그 20에서 30% 부품이 중국 CATL 리튬이온 배터리, 한국, 일본, 멕시코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차량 전자 시스템, 그 자율주행 배터리 관리의 핵심인데 10에서 15% 비용이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자, 미국 내 소싱이 61%, 멕시코가 22%, 중국이 3%인데 예상 타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입 반도체에 25% 관세를 적용한다면은 부품 비용이 최대 10%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 또 GPU 및 첨단 반도체의 비용 증가로 인해서 그 기술 개발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관세 정책의 영향은 현재는 중국이 125%의 보복 관세로 테슬라의 중국 시장 고급 모델 S하고 X를 이제 테슬라 자체에서 중단한 상황이고, 지금 미국 내 생산의 경우에는 이제 100% 미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 완성차 관세는 면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포드, GM 등에 대비해서는 그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고, 중국 시장 매출 감소는 테슬라 전체 매출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 전쟁이 격화된다면 약간의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FSD의 그 이제 행사 그리고 전파와 함께 또 저가형 차량과 함께 충분히 돌파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생산 비용 증가, 보복 관세 리스크, 반도체 공급망 취약점. 자, 이런 부분은 정지 화면으로 장점 그 지금의 예상되는 타격, 그리고 지금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조 슈퍼컴퓨터가 이제 그 여러분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자율주행 FSD 훈련 가속화가 이제 도조를 통해서 2023년 7월 생산을 시작했고, 현재 100 엑사플롭스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도조가 강점이 이제 비디오 데이터 처리해서 400만 대 차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해 AI 그 독자 모델을 개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조를 통해서 엔비디아 GPU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D1 칩 이거 제조를 통해서 그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테슬라의 강점은 세계 5위 수준의 AI 컴퓨팅 파워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투자 유치도 많이 받아서 관세로 인한 그 영향을 많이 감소시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4680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공장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2024년 말 8개 라인을 목표로 건식 전국 공정 최적화가 이루어져서 이 비용 절감이 이제 최대 20%까지 가능하고, LFP 전환으로 통해서 그 니켈 의존도를 이제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는 이 4680 배터리 생산이 극대화될수록 차량의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급, 그러니까 생산 비용 중에 배터리 생산 비용이 많이 차지하죠. 이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또 관세에 대한 여파도 크게 벗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북미 중심 공급망이 이제 그 미국 내 소싱 61%, 캐나다 14%, 멕시코 22%가 차지하고 있고, 이 광물 확보에 의해서는 이제 캐나다 니켈 리튬 계약을 강화하고 있고, 2022년 인도네시아 니켈 5빌리언 계약은 해지한 상황인데, 현재 경쟁사 대비해서 10,000에서 15,000달러 정도 저렴한 차량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그 2025년엔 북미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끌어올릴 목표를 테슬라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드 GM 대비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저가형 차량이 출시되면 BYD 대비해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더 장악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글로벌 그 생산 다변화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중국 내 그 시장 매출 비중은 유지하면서 지금 인도 시장 쪽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하이, 베를린, 또 미국 이렇게 그 현지화를 통해서 그 관세 장벽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마련해 놓은 상황이고, 중국 매출 손실도 앞으로는 이제 그 매출을 좀 다변화시키면서, 그리고 저가형 차량을 개발해서 이 로보택시를 통해서 글로벌 공략을 통해서 테슬라는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낮추는 전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탄소 크레딧 그 배출 부분도, 이 탄소 크레딧 그 사업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 더 유리해졌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1번 보시면은 기존의 그 탄소 배출 업체들, 예를 들어서 GM 포드가 전기차 생산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에서
테슬라에서 그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양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더욱 이런 점이 유리한 거고, 자, 에너지 부분에서는 메가팩과 파워의 생산이 지금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LFP 배터리를 활용해서 여러 면에서 이제 유리한 점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로보택시 2025년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비감독 시범 서비스가 그 도조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강점이라고 보시고요. 지금 상하이 그 메가팩 공장이 완공돼서 2월 달부터 이제 빠른 램프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과 탄소 매출, 그 탄소 크레딧 배출 이런 부분이 EPS에 더해진다면 연말로 갈수록 테슬라의 주가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곁들여서 xAI의 능력도 좀 살펴보면은요. 현재는 그록 3가 나왔는데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록 4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전기차에 장착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록 3만으로도 글로벌 상위 5위권에 추정이 되는데, 오픈 AI, 딥 마인드, 그 여타 그 유수 먼저 나온 업체들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록 3가 오히려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 컴퓨팅 인프라 부분을 보시면은 그 콜로소 슈퍼컴퓨터가 2024년 12월 이미 완공이 돼서 현재는 10만 개의 엔비디아 GPU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었고, 2025년에는 200만 GPU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테슬라의 또 한 강점은 전력 부분에서 테슬라는 이제 메가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끊김없는 전력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오픈 AI나 딥시크나 또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xAI의 발전 가능성은 더 크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AI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테슬라의 FSD 그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두뇌에 해당하는 이 xAI 인공지능 FSD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xAI가 고도화돼야지만 여기서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xAI는 이제 펀딩에서도 1번 성공을 했고, 자, 이번에 X 플랫폼을 xAI에 통합하면서,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이제 비상장 자회사이기 때문에 둘이 통합하는 건 일도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지금 그 3번과 4번을 보시면 이 xAI의 인공지능은 최대 진실을 추구하면서 그 최적화를 통해서 지금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오픈 AI를 지금 위협할 정도로 맹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자, 일론이 이제 올해 깜짝 소식이 발표됐는데, 테슬라가 그 공장에서 출고에서부터 집까지 비감독으로 이제 그 차량을 배송해 줄 계획을 일론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1시간 전 속보로 나온 내용입니다. 자, 내가 차를 주문했는데 우리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 배송원이 그 차를 내려줬는데, 테슬라는 차량을 주문하면 자율주행을 통해서 내가 주문한 집까지 배송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완전히 딴 나라 얘기고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사이버 트럭이 그 적재함에 이렇게 가득 그 지금 화목 그 장작으로 보이는 물건을 잔뜩 싣고 있죠. 다목적용으로 쓰이는 이제 이 사이버 트럭의 용도 여러 곳에서 목격이 되는데, 사이버 트럭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매출 신장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정말 깜짝 소식인데요. 그 새로운 모델 Y가 인도 뭄바이에서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대박 소식인데요. 자, 지금 인도 그 진출 빠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앞부분에 인터뷰 영상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 FSD가 이제 그 더 많은 대중에게 지금 회자되고 인터뷰가 그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타고 있는데, 조 로건이라는 이제 유명 팟캐스트죠. 자, 이분도 자신의 그 테슬라 전기차 FSD 체험담을 지금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요. 자, 조 로건은 며칠 전 모델 X가 FSD를 그 작동해서 집까지 편안하게 왔다. 좀 터프하게 왔다. 자, 이런 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테슬라가 2025년 1분기에 다음
10개 그 전기차 브랜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차량을 판매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나쁘지 않다라는 그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테슬라의 전기차가 지금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반증의 글이죠. 체크해 주시고요. 자, 테슬라가 이제 새로운 모델 Y 첫 번째 실질적인 국제 선적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파나마 그 로고 선박 그레이트 파이오니어링 그 상하이 난강 터미널에 정박해서 무려 3,499대의 테슬라를 운송을 했다고 하는데 신형 모델 Y는 3,015대를 운송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데라이브스가 이제 등판해서 그 테슬라 관세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업체보다 더 관세에 대한 타격을 적게 받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라는 인터뷰를 데라이브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그 완전 자율주행은 인간보다 훨씬 안전할 것이라고 트윗을 달고 있는데 일론은 FSA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그 어느 때보다도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행보를 보면 정치에 대한 코멘트는 조금 자제하는 느낌이 들고 테슬라 FSD 언급량을 늘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러분, 그 관세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는다는 각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5월, 6월은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시진핑과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건데요. 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을 안 할 수는 없고 한다면 세게 한 다음에 물밑 협상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았듯이 결국은 기축 통화의 지위는 앞으로도 약화되고 달러뿐만 아니라 각국 통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테슬라라는 혁신적인 기업과 또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대장 그 화폐에 일정 부분의 자산을 노출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돈 값어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미 많은 그 유명인들이 관련한 사실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 그 주식 주가는 250을 잘 방어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일론 머스크 도지위원회 활동을 하고 트럼프 정부의 실질적인 1인자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은 기술적인 완성도도 지금 다 왔죠. 불과 2, 3개월 안에 결론이 날 텐데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은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4차 반감기 또 수직 상승을 해버리면 또 탑승계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되 항상 강조하지만 이 혁신적인 기업, 경제독립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 행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그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결실이 있듯이 자, 그런 부분을 내가 어떤 씨앗을 경제독립 씨앗을 잘 파종할지를 나름대로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he Detroit Big Three and others, and obviously foreign automakers, still impacted, right? Musk has talked about that in terms of just auto parts, right? And I continue to think the tariff will ultimately, and Pras hit it, I believe will ultimately be finished cars versus auto parts. That would be a significant difference. I think that's how it ultimately ends up being. Look, when it comes to Tesla, I think the worry is what does retaliatory look like in China in terms of buy domestic, right? I think that's something that's at play. And they have a pivotal 6 months ahead in terms of, what everything we see in Austin, autonomous and the build out, but the brand issues that Musk, self-inflicted is dealing with in terms of demand destruction in Europe and the US. And that's why this is a key few quarters ahead for Tesla and also for Musk to make, in my opinion, the right decisions to take a step back. When it comes to the tariff issue, they're actually best positioned relative to Detroit Big Three and others, and obviously foreign automakers, still impacted, right? Musk has talked about that in terms of just auto parts, right? And I continue to think the tariff will ultimately, and Pras hit it, I believe will ultimately be finished cars versus auto parts. That would be a significant difference. I think that's how it ultimately ends up being. Look, when it comes to Tesla, I think the worry is what does retaliatory look like in China in terms of buy domestic, right? I think that's something that's at play. And they have